흔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큰 장애를 만들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정형외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수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을지의대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최성주입니다. 저는 서울의대 서울특별시 보라의 병원 정형외과 이완입니다. 네, 저는 예손병원 이준하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과 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이준하 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먼저 손목 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손목 터널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손목뼈와 인대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손목 터널 안으로는 손가락을 굽히는 총 9개의 손가락 굴곡건이 지나가고 첫 번째 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의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손가락의 굴곡건에 껍질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손목 터널의 공간이 좁아져서 정중신경에 압박이 되고 손이 저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니까 손목이 아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이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효한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름은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구체적인 증상은 주로 손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야간통이에요. 자다가 갑자기 손에 뭔가 피가 안 통한다고 느끼면서 일어나서 손을 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한 손가락에 대한 신경 증상으로서 아까 이준하 원장님께 잘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반까지의 부위가 저림 증상, 뭔가 피가 잘 안 통한다고 한다든지 시리다, 화끈거리다고 하는 이상 감각 증상을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저희 정중신경이 손 내부에서는 엄지 두덩근이라고 하여서 이 엄지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위가 더 병이 진행하게 되면 말라가면서 손으로 뭔가 물건을 짚을 때 자꾸 떨어뜨리고 손에 힘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게 됩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호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효한 교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퇴행성 변화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이 손목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40대 이상의 여성분들께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남성분들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준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굴곡건들이 좀 두꺼워지면서 옆에 있는 신경을 같이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고 그 이외에도 임신, 폐경, 갑상선 질환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투석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 비만이신 분들께서는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요약하면은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중년의 여성분에게 호발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취미나 직업 문제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와 연관성이 많다고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손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그런 스포츠 활동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특히 자전거와 같이 핸들을 오랫동안 잡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타이핑이나 마우스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 그다음 손을 많이 쓰시는 요리사 혹은 미용사와 같은 직업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호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뭔가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문제와 같은 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호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집에서도 혼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준하 원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손이 저린 증상이 있는데 내가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확실히 정형외과를 가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자가진단법이 팔렌 테스트라는 방법입니다. 자, 팔렌 테스트는 손목을 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손목끼리 붙이고 이 자세로 한 1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끝이 저리다, 그리고 평소에 저린 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은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세가 손목 터널의 부피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의 압박을 더 크게 줘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과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연관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호 원장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핸드폰을 사용을 할 때 손목을 굽힌 자세로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손목을 이렇게 굽히고 있는 자세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렌 테스트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내에 압력을 증가를 시켜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악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호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해서 이 손목 터널 안에서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는 그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죠. 이준호 원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그 비수술적, 다시 말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그래서 손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손 사용을 최대한 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손을 사용을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클라이밍을 한다든지 이런 손을 많이 쓰는 취미 활동을 최대한 안 하도록 해야 할 거고, 스스로 쉬는 거가 좀 확실치 않다 싶으면은 손에 부목, 반깁스라고 불리는 부목을 대서 쉬게 억지로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힘줄에 껍질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주면서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환자분들이 뼈 주사 뭐 녹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호환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단회 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맞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으면 그 내부에 있는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붓기가 빠져서 신경이 상대적으로 덜 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맞다 보면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스테로이드 효과가 떨어지고, 또한 이것에 의해서 힘줄의 파열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회 여러 번 맞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주사를 맞은 부위가 좀 하얗게 변하는 백화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중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물을 잘라주는 치료법이 됩니다. 가로인대라고 부르는 그 구조물이 되겠고요. 그 구조물을 잘라 신경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 경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내시경화 수술법이 알려져 있는데, 이 수술법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호환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레이저 수술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내시경 수술인데요. 최소적외법의 기존의 고식적인 기존에 있는 수술과 이 내시경 수술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결국 결론적인 말씀은 그 결과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내시경 수술은 이 아래쪽과 위쪽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기존 수술법들은 세로로 해서 절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걸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말입니다. 다음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만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손이 저리다고 했을 때는 목 디스크 진단도 많이 받아서 오십니다. 저린데 목 디스크냐, 손목 터널 증후군이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신경의 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손끝에서 무언가를 만지게 되면은 감각신경이 쭉 타고 올라와서 목을 거쳐서 우리 머리에다가 누가 손을 만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신경이 눌려서 저리다라고 하면은 눌린 부분보다 더 먼 쪽이 저린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목 쪽에서 눌림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깨나 팔까지 저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눌리게 된다면은 손목보다 더 먼 쪽, 손가락과 손바닥 쪽에서 저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까지 저리느냐 이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스로 그 검사를 해보는 방법, 자가검진법, 팔렌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손목 터널 부분을 갖다가 쳐줬을 때 저리는 게 생기는지 하는 틴넬 테스트를 함으로써 스스로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체해 충격파 치료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효한 교수님? 네, 체해 충격파는 비교적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체해 충격파라는 일종의 충격을 줌으로써 그 조직 주변의 회복을 돕고 신생혈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 손목 터널에서 이 체해 충격파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고 효과가 없다고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그런 공통된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해 충격파를 처음부터 바로 사용한 것보다는 아까 이준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주사 치료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잘 낫지 않을 경우에는 체해 충격파를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달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아프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저린 증상이 문제냐 아니면은 수술 부위가 문제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은 결국에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다가 자그마한 돌멩이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걸을 때마다 결리고 눌리고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흉터가 생긴 부분이 눌려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흉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한 2-3달에 걸쳐서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얇아져서 수술 부위의 통증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으로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남아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보는데 보통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나아졌다가 재발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손목 터널에 다시 재발을 고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술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더라도 증상이 남아 계실 수가 있고, 또한 이준하 원장님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목 쪽에서 신경이 눌릴 경우에도 수술 후에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 수술한 부위가 조금 덜 해결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로 두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생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진단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그 흔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큰 장애를 만들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정형외과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